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상상하는 것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지금 여러분이 아일랜드 상공을 날고 있는 비행기 안에 있다고 한번 떠올려 보시죠. 고도를 서서히 낮추면서 지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아마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평원을 기대하셨다면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 광활한 평원 대신에 불규칙한 돌담이랑 덤불 울타리로 아주 잘게 쪼개진 그 수만 개의 작은 초록색 조각보 같은 풍경이 시야에 가득 찰 테니까요. 진짜 퀼트 이불 같은 모습이죠. 네네. 오늘 우리가 여러 기사와 아일랜드 가족 농장 그리고 육류 가공기업인 ABP에 대한 연구 노트들을 쌓아두고 파헤칠 미션이 바로 이 초록색 조각보 안에 숨어 있습니다. 가장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이 작고 낡은 방식들이 대체 어떻게 전 세계 프리미엄 육류 시장의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 거대한 모순의 퍼즐을 맞춰보는 미션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현대 산업의 성공 방정식이랑은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글로벌 육류 산업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미국의 텍사스나 호주 퀸즐랜드의 그 거대한 평원을 떠올리실 겁니다. 수만 마리의 소를 한 곳에 몰아놓고 키우는 그런 장면이요. 네, 심지어 경비행기를 띄워서 사료를 뿌리기도 하죠. 철저하게 통제된 거대한 비옥장, 그러니까 피들롯 시스템 안에서 자동화된 컨베이어 벨트처럼 돌아가는 게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효율성의 극치거든요. 비행기로 사료를 뿌린다니 규모가 진짜 상상이 안 가네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아일랜드의 농장들은 이 거대한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가장 먼저 멈칫했던 부분이 바로 그 규모의 차이였어요. 아일랜드 전체에 약 13만 5천 개의 농장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키우는 소의 마리수가 100마리도 채 안 되더라고요. 네, 심지어 30마리에서 50마리 정도만 키우는 소규모 농가도 수두룩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철저한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렇게 작게 비즈니스를 운영한다는 건 약간 수익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는 것 아닌가요? 경영학 교과서의 잣대로 보면 지독한 비효율 그 자체죠. 수만 마리를 키우는 기업형 농장들과 경쟁해야 하는데 이 정도 규모라면 거대한 트랙터로 한 번에 끝낼 일을 농부가 직접 땀 흘리며 수작업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사료 포대를 하나하나 뜯어야 하는 그런 피곤한 상황인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왜 이 피곤한 비효율을 고집스럽게 사수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이유가 대체 뭔가요? 아일랜드 농부들에게 땅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끌어다 산 비즈니스 투자의 대상이 아닙니다. 투자 대상이 아니다? 네, 증조 할아버지가 맨손으로 흙 속에 돌을 골라내어 담을 쌓고 할아버지가 그 위에 생울타리를 세우고 아버지가 가꾸어 물려준 삶의 터전이자 유산이죠. 집, 즉 홈인 겁니다. 집이자 유산이군요. 네, 그래서 그들은 빚을 내서 무리하게 축사를 넓히는 대신에 철저하게 내 눈길이 닿고 내 손길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만 사육을 통제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한 규모의 축소가 아니라 규모의 절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규모의 절제라. 듣기에는 참 낭만적이고 철학적인 표현이네요. 그런데 과연 그 철학이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어떻게 무기가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이 수많은 작은 농장들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길래 세계적인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을 찾으려면 아일랜드 농장의 아주 독특한 의사결정 공간으로 들어가 봐야 하거든요. 의사결정 공간이요? 네, 거대 글로벌 기업들의 운명이 수많은 데이터와 화려한 엑셀 파일이 띄워진 차가운 회실에서 결정된다면 아일랜드 소고기의 품질은 바로 농가의 부엌 식탁에서 결정됩니다. 부엌 식탁이요? 그러니까 기업의 이사회 같은 역할을 가족들이 저녁 식탁에서 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며느리가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머리를 맞대는 거죠. 정말 가족 회의네요. 네네. 거기서 이번 달 목초지 구획은 어디로 이동할지,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 건초는 어느 정도 비축해 둘지, 출하 시기는 언제가 좋을지 아주 진지하게 논의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식탁 회의의 기준이 단기적인 매출 극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자료에서 인상 깊게 읽었던 농부들의 대화가 딱 떠오르네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었죠.
오래 무리해서 소 마리수를 늘리면 당장 우리 주머니에 돈은 들어오겠지. 네, 아주 중요한 인용구죠. 하지만 결국 땅이 망가져서 훗날 내 아들이 고생하게 된단다. 저는 이 짧은 대화 속에 아일랜드 소고기 산업의 핵심이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이들은 자신을 땅의 완벽한 소유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오너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저 다음 세대에게 온전하게 물려주기 위해 잠시 땅을 빌려 쓰는 관리자, 즉 커스터디언이라는 인식이 뼛속 깊이 박혀 있는 거더라고요. 그 세대를 뛰어넘는 철학이 방금 말씀하신 비즈니스의 무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가짐은 결국 소를 대하는 태도와 사육 방식으로 직결되거든요. 환경을 지키는 게 결국 소를 지키는 거니까요. 그렇죠. 단기간에 몸집을 불리기 위해 무리하게 성장 호르몬을 투여하거나 비좁은 축사에 소들을 빽빽하게 가두는 행위는 이 농부들의 식탁 위에서는 절대 통과될 수 없는 안건입니다. 게다가 아일랜드 특유의 그 끈끈한 지역사회 문화, 이웃들의 시선도 한 몫을 단단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죠. 좁은 동네에서 저 집안은 돈 좀 더 벌어보겠다고 땅을 혹사시키고 소를 험하게 다룬다더라는 소문이 나는 것은 단순히 사업을 못한다는 평가가 아닙니다. 그럼요. 가문 전체의 수치이자 엄청난 도덕적인 타격이죠. 여러분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주문할 때 메뉴판에서 흔히 보는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이라는 문구를 떠올려 보시죠. 네, 항상 적혀있는 그런 멘트들이죠. 글로벌 가공기업인 ABP가 전 세계의 아일랜드 육류를 마케팅할 때 내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신뢰입니다. 그런데 이 신뢰는 뉴욕이나 런던의 똑똑한 마케터들이 머리를 쥐어짜서 만들어낸 그럴듯한 카피라이팅이 아닙니다. 마케팅 부서에서 만든 게 아니다. 바로 그 수많은 부업 식탁에서 농부들이 지켜낸 고집과 이웃 간의 평판이 만들어낸 실제 결과물인 셈이죠. 와, 진짜 실체가 있는 묵직한 스토리텔링이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등장합니다. 이런 철학적인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깊이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농부들이 소를 다루는 방식 자체가 일반적인 산업 표준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냥 귀에 박혀있는 노란색 인식표, 즉 일련 번호에 불과하잖아요. 엑셀 파일에 기록된 수만 개의 살아있는 재고 자산 중 하나일 뿐이죠. 하지만 아일랜드에서는 각각의 소가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 하나의 생명으로서 대우받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아주 좋은 사례가 있었죠. 네네. 자료에 등장한 한 농부의 일화가 너무 생생해서 기억에 남는데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3년 전 어느 밤에 어미소가 난산으로 고생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농부가 밤새 곁을 지키면서 기어코 송아지를 받아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흔치 않은 일이죠. 농부가 자기 농장에 있는 소들의 개별적인 성격이나 선호하는 풀의 종류까지 다 꿰고 있다는 게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과학적 연결고리가 등장합니다. 이런 아하 모멘트가 숨어있죠. 과학적 연결고리요? 얼핏 들으면 동물과 인간의 따뜻한 교감을 다룬 감동적인 다큐멘터리처럼 들리시겠지만 농부와 소 사이의 이 끈끈한 친밀감이 최종적으로 레스토랑 접시 위에 올라가는 고기의 육질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라는 사실입니다. 스트레스 없는 환경이 고기 맛을 바꾼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그렇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엄청난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주인의 손길을 타고 익숙한 휘파람 소리를 들으며 자란 소들은 기본적으로 평생에 걸쳐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아주 낮게 유지됩니다. 휘파람 소리요? 네, 아일랜드 농장의 소몰이 풍경을 보면 채찍을 휘두르거나 개를 풀어서 억지로 공포스럽게 몰아붙이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농부가 앞장서서 걸어가며 가볍게 휘파람을 풀면 소들이 마치 산책하듯 평화롭게 그 뒤를 따라가죠. 강압적인 핸들링이 전혀 없다는 거군요. 바로 이 차분하고 평화로운 핸들링 방식이 도축 직전의 순간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제가 연구 노트에서 봤던 그 현상과 연결되는 거군요. 그 근육 속 글리코겐 수치가 파괴된다는 전문 용어가 있던 부분 말이죠. 네, 제대로 보셨습니다. 육류업계에서 가장 기피하는 현상 중 하나가 바로 DFD6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DFD6이요? 다크, 펌, 드라이의 약자인데요. 색이 칙칙하게 변하고 질겨지며
수분이 쫙 빠지는 고기를 말합니다. 듣기만 해도 맛이 없을 것 같네요. 도축이라는 낯선 환경에 직면했을 때 소가 극도의 공포나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면 근육 내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겐 에너지가 순식간에 파괴되어 버립니다. 글리코겐이 충분해야 사후에 고기를 숙성시키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젖산이 형성되거든요. 아, 젖산이 형성되어야 육질이 좋아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야 고기가 선명한 붉은색을 띠면서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에서 흔히 고기가 질기다고 느끼는 게 단순한 기분 탓이나 요리법 문제가 아니라 소가 느꼈던 공포라는 감정이 만들어낸 뚜렷한 생화학적 결과물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 미식가들과 까다로운 셰프들이 아일랜드 소고기를 선호하는 이유가 단순히 초원에서 방목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럼 진짜 이유는 뭔가요? 거대한 자본을 쏟아부어 만든 최첨단 자동화 설비나 두꺼운 직원 매뉴얼로는 절대 강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거든요. 바로 생명을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생명으로 대하는 가족농장 특유의 직업윤리, 워크 에식이 만들어낸 맛이기 때문이죠. 와, 동화 같은 낭만과 차가운 생화학이 이렇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니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네, 말씀하시죠. 술을 아무리 평화롭게 정성껏 키운다고 해도 결국 글로벌 시장은 엄청나게 냉정하잖아요. 13만 개가 넘는 이 파편화된 작은 농장들이 대체 어떻게 그 복잡하고 까다로운 글로벌 유통망의 기준을 통과해서 전 세계의 최고급 레스토랑들을 장악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방금 전에 저희가 살짝 언급했던 거대 기업 ABP 푸드그룹의 역할이 등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이 드러납니다. 아일랜드 육류 산업의 진짜 마법은 전통적인 가족 농장과 거대 글로벌 기업이 맺고 있는 이 기묘한 동거 혹은 파트너십에서 완성되거든요. 기묘한 동거요? 보통 거대 유통기업의 생리상 수많은 하청 농가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려면 자신들의 일원화된 시스템을 억지로 강요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매뉴얼대로 하라고 압박하겠죠. 네, 앞으로 사료는 이것만 먹이시고 출하는 무조건 생후 몇 개월에 맞추세요라는 식으로 농부들의 낡은 방식들을 뜯어고치려 들겠죠. 그런데 ABP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농부들의 그 유별난 고집과 비효율을 억지로 뜯어고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존중했죠. 아니, 기업 입장에서는 효율성과 표준화가 생명일 텐데 농부들의 고집을 그대로 둔 채로 어떻게 품질 관리를 한다는 건가요? 통제 대신에 과학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겁니다. 작은 가족 농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구축하기 불가능한 첨단 데이터 분석의 영역을 기업이 대신 맡아주는 구조정. 아, 각자의 장점을 살리는 거군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ABP는 농가에서 출하된 개별소의 도축 데이터를 아주 상세하게 분석해서 리포트로 돌려줍니다. 당신 농장의 124번 소는 이번에 마블린 점수가 살짝 낮았네요 라고 알려주는 거죠. 오, 124원소의 성적표 같은 거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유전체 데이터와 사육 이력을 분석해보니 이는 생후 15개월 차 시기에 영양 공급 패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와, 농부 입장에서는 정말 1:1 족집게 과외를 받는 기분이겠는데요? 그동안 자신들의 직관이나 수십 년간 쌓인 경험에만 의존하던 것을 명확한 데이터와 숫자로 증명받는 셈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경험이라는 예술과 유전체 분석이라는 최첨단 과학이 완벽하게 결합하는 순간이죠. 농부들은 기업이 던져준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사육 방식을 아주 미세하게 조정해 나갑니다. 전통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학을 이용해 그 전통을 더욱 예리하게 벼려내는 거군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게다가 지속 가능성 보너스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서 경제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습니다. 친환경적이고 땅을 보호하는 방식을 고수하는 농가에게 오히려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가도록 상생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아, 환경을 지키는 게 경제적 이익이 되도록 만드는 시스템이네요. 이걸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정말 역설적이고 놀라운 생태계입니다. 생산의 가장 밑단인 들팝에서는 5,0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원시적인 자연 방목 시스템과 농부의 투박한 육체 노동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돌담을 쌓고 비를 맞는 노동이요? 그런데 그 결과물을 분석하고 전 세계로 유통하는 뒷단은 최첨단 유전체 스캐닝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콜드체인 유통으로 굴러가고 있으니까요. 극단의 과거와 극단의 미래가 손을 잡고 세계 시장을 제패한 셈입니다. 전통의 예술과 첨단 과학의 결합이라는 그 역설이 아일랜드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네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불현듯 현실적인 걱정이 하나 듭니다. 어떤 걱정이시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농촌 고령화 문제가 엄청 심각하잖아요. 흙을 만지고 굳은 비를 맞으며 일하려는 젊은이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농촌은 텅텅 비어가고 있는데 이런 고집스러운 전통이 과연 다음 세대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 지점이 바로 아일랜드가 전 세계 농업계의 부러움을 사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아일랜드의 농촌 풍경은 전 세계적인 인구 이탈 추세와 사뭇 다릅니다. 더블린이나 런던의 명문 대학에서 경영학을 배우고 공학을 전공한 똑똑한 청년들이 졸업 후에 스스럼 없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네. 도시의 화려한 삶과 번듯한 직장을 포기하고 스마트폰을 든 청년들이 굳이 장화를 심고 냄새나는 농장으로 돌아온다고요? 단순히 가업을 이어야 한다는 아버지의 압박감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평생의 직업을 선택하는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이 청년들에게 농장일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일자리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인가요? 자신들의 증조부 때부터 이어져 온 패밀리 비즈니스를 스스로 경영한다는 거대한 자부심의 발로죠. 무엇보다 자신들이 땀 흘려 키워낸 결과물이 전 세계 최고급 미슐랭 레스토랑 메뉴판에 당당히 올라가고 까다로운 미식가들의 찬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이건 단순한 농사가 아니라 엄청난 직업적 성취감이자 자아실현이겠네요. 맞습니다. 세계 최고의 품질을 내 손으로 컨트롤한다는 그 프라이드가 청년들을 농촌으로 불러들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인 것이죠. 억지로 등 떠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자부심 넘치는 글로벌 비즈니스라는 거군요. 내 이름표가 붙은 고기가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인정받는다는 건 분명 짜릿한 경험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똑똑한 청년 농부들은 할아버지 세대와는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겠네요. 사용하는 도구는 달라졌지만 그 본질은 같습니다. 이 젊은 농부들은 스마트폰 앱으로 목초지의 풀 밀도를 체크하고 드론을 띄워서 솥대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SNS로 전 세계 소비자들과 소통도 하고요. 완전 최첨단이네요.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최첨단 기기로 무장했다고 해도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면 여전히 방수복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갑니다. 진흙탕 속을 걸으며 소들의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강퉁에 무너진 돌담은 직접 돌을 날라 묵묵히 제자리에 쌓아 올리죠. 아, 드론으로 소를 보긴 하지만 결국 돌담을 직접 쌓는 아버지 세대의 장인 정신은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단숨이 땅 문서라는 재산을 물려받은 게 아닙니다. 생명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내 이름을 걸고 키운 소는 세상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그 투박하고 고집스러운 철학 자체를 온전히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말에 마트에 가서 무심코 집어들거나 레스토랑에서 만나는 아일랜드 소고기, 그 포장지에 찍힌 바코드 이면에는 자본의 유혹에 굴하지 않은 농부들의 우직한 뜻심이 있었습니다. 네, 엑셀 파일에 숫자 대신 소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세심한 배려도 있었죠. 맞아요. 대를 이어서 땅을 돌보는 긴 시간과 정성이 오롯이 담겨 있었습니다. 트랙터로 밀어버리면 그만을 생울타리를 굳이 남겨두고 수작업을 고수하는 가장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그 노동과 고집이 역설적이게도 가장 화려하고 트렌디한 미식의 도시들에서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오늘 파헤쳐 본 겁니다. 이 대목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 비용을 줄이고 속도를 앞당기는 것만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믿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효율성 지상주의의 시대죠. 하지만 과연 시대를 초월하는 진정한 품질, 변치 않는 신뢰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아일랜드의 농부들은 그것이 완벽한 알고리즘이나 기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생명을 대하는 사람의 진정성 있는 손길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전 세계 시장에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탐구를 마치며 여러분 스스로 탐구해볼 만한 새로운 약간은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화두죠? 오늘날 거의 모든 산업이 인공지능과 자동화로 대체되는 시대잖아요. 어쩌면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럭셔리, 즉 최고의 사치란 무엇일까요? 혹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아일랜드 소고기처럼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인간의 손으로, 그것도 세대를 거쳐 투박하게 고집해낸 그 비효율성 그 자체가 아닐까요? 아, 인간의 고집과 체온이 담긴 비효율이야말로 복제할 수 없는 럭셔리가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깊이 공감합니다. 네, 여러분이 소비하는 수많은 물건이나 음식들 중 이런 우직한 뚝심이 담긴 것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다음 심층 탐구에서 또 다른 매력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